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의 통치 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고려 시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5쪽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또 심화 내용들도 곁들여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통치체제, 우선 중앙통치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통치체제. 일단은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내용은 215쪽에 있고요. 심화적인 내용이 232쪽에 있으니까 요거 참조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내용보다는 심화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23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통치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중앙통치체제. 제가 또 아끼는 색깔의 펜을 좀 선택을 해서 특징은 고려 통치 체제가 신라나 태봉의 관제를 모방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당나라 거죠. 예, 당나라 거. 그런데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을 했다. 그래서 당나라 것은 무엇을 받아들였고 고려의 실정에 맞는 건 무엇이 있는가? 그럼 언제 했습니까? 국가 체제를 정비했던 성종 때 이런 것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당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제도는 뭐였어요? 삼성육부제였죠. 그럼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던 것은 발해였잖아요. 그쵸? 네, 발해였고 통일신라도 육전제도다 해가지고 실무행정을 하는 이호의 병영공과 같은 6개의 부서를 신라도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고려도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삼성육부에서 이성육부 체제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성육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중서성 문화성 이렇게 되는데 중서문화성 합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문종 때 완성이 됐다라는 건데 중서문화성이 최고의 재상들이 모이는 최고의 합자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신화를 우리가 문화시중 불렀던 것이고 당나라 제도랑 똑같이 상서성 아래에 이호의 병영공 6개의 부서를 두었습니다. 자, 명칭이라든가 이런 건 당나라 거 그대로 썼어요. 그러나 이성육부로 갔다. 그리고 국왕의 비서기구인 중추원이 있었고 관리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죠. 그다음에 삼사가 있는데 이 삼사는 건 뭐였죠? 삼사는 여러분들이 요거 고려 시대의 정치 체제는 조선 시대하고 여러분들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삼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회계가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금이 세 가지 세금, 예를 들자면 뭐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다라는 겁니다. 자, 특이한 점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했다. 고려의 실정에 맞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겁니다.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 있는데 도병마사는 국가 최고의 회의기구, 회의의 명칭이에요. 회의의 명칭. 그러니까 아주 국방상으로 위급한 일이 전쟁 같은 그런 일이 터졌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하자. 이게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격식, 목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만드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임시기구의 성격이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고려의 실정에 맞게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나는야 친절한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치조직은 중서문화성인데 최고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품 이상의 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재신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그 밑에 이제 재신을 보좌해주는 또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구인 육부를 관장하는 상서성이 있었고요. 육부는 실무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육부를 다스리는 장관들을 재신이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서문화상인데 재신이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 그래서 중요한 중추원이 있는데 중추원을 다른 말로는 추밀원이라고도 불러요. 자, 추밀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군사 기밀이죠. 추밀. 아주 군사 기밀이에요. 중요한 기밀. 그 다음에 왕명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도병마사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가 최고 회의기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회의기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사람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에 재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군사 기밀 다루는 중추원에 누가 들어갑니까? 추밀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몽골의 침략으로 이르면서 한 단계 격화가 되면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 줄여서 도당으로 계칭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식목도감 역시 마찬가지로 재신과 추민이 모여서 법제정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가 바로 식목도감이다라는 겁니다.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네. 자, 그러면 어사대가 있습니다. 어사대, 정치를 비판하고 관리 감찰하는 기구고, 삼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춘추관,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인데 조선 시대에도 이 춘추관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면 역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왜 춘추관이라고 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 이 공자가 지은 역사책 이름이 춘추예요.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유교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춘추관, 이게 역사 편찬이라는 한 기구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림원은 왕의 교섭 및 외교문서 담당하는 곳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관, 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자, 간한다라는 겁니다. 간한다. 이 간한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요. 간한다라는 게 이 국왕이 하는 일을 이제 시시콜콜이 브레이크 거는 거죠. 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왕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 또 이제 국왕과 국왕 바로 밑에 있는 높은 신하들이 어떤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대간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신하들은 좀 낮은 신하들이에요. 예, 신분은 그러니까 벼슬은 좀 품계는 낮지만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은 막강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중요한 기구가 있겠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에 낭사가 있고요. 이게 젊은 관리들이죠.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뭔가 개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 감찰하는 어사대의 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관이나 대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관리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정 등에 동의하는 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저 청문회라고 보시면 되죠. 관리를 임명할 때 이 관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또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서경이 있고, 그래서 왕이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난 못 따르겠어요? 봉박이에요, 봉박. 난 못 따르겠어요? 그 왕이 얼마나 그 민망해요. 면박 주는 거죠. 면박, 봉박, 면박. 그죠? 그 다음에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간, 대성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방행정 조직을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정비 과정, 여러분들 그 정비 과정에서 그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제가 이제 할게요. 네, 그러니까 216쪽에 있는 내용들 참조를 해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과정은 맨 처음에 태조 때는 호족들에게 어느 정도 좀 유한 정책을 폈었잖아요. 호족을 융합하는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 자치를 했어요. 그 호족이 알아서 지 동네는 제가 다스린 겁니다. 사신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에 전국에 12목의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성종 때부터 이제 거란족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국경 방어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현종 때 들어가게 되면은 5도 양계로 합니다. 그러면 양계가 국경 지역에 있었던 것이고 일반 행정구역은 5개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행정 조직에서 경기가 있는데, 경기는 이제 수도인 개경과 그 주변을 일컫는 말이고,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죠. 5개의 도가 있습니다. 자, 안찰사가,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제 도지사급인데, 안찰사가 얘가 상시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순찰직입니다. 순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시제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안찰사는 순시만 하기 때문에 그닥 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도지사급을 이제 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가 관찰사라고 부르잖아요. 이 관찰사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 반면에 이 안찰사는 별로 큰 권력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비교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밑에 주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을 했다라는 건데, 예,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얘네들은 상시직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속현이 나타난다. 속현은 뭐냐면 지방관이 파견이 되지 않는 군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없어요. 야, 그러면 여긴 파라다이스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에서
다스린다라는 얘기죠. 그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부르고 파견이 없는 거는 주현에 속해 있다 해서 속현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현이 주현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현에 있는 관리가 속현까지 관리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인 향리가 담당을 했다라는 거죠. 이 향리가 어떻게 본다면 중소 그 호족들이 나중에 이제 향리로 발전하게 되고 이 향리는 또 고려 말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해서 신진 4대부로 발전하는 계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3번으로 돌아와서 양계가 있습니다. 동계, 북계, 양계가 있는데 국경 지역에 병마사라는 일종의 그 군사령관이죠. 이런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군사 지역이니까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비군을 둡니다. 상비군이라는 건 늘 군대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농민 개병제 해가지고 이 농민들이 농사 짓다가 또 군대 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하는데 상비군은 늘 군대가 있는 거죠. 예, 국경 지역이니까. 그리고 요지에 진을 설치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삼경제들도 있습니다. 예, 수도인 개경, 그 다음에 평양을 주요지였기 때문에 서경, 그 다음에 동경. 동경은 어디예요? 금성이죠, 신라의 수도. 근데 나중에는 남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사도호부 팔목을 두었다라는 건데 도호부는 일종의 군사적인 중심지예요. 목은 지방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12목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7번에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향부곡소. 통일신라 때도 이 향부곡소가 있었는데 이 향부곡소가 고려시대에도 존재를 합니다.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신부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인데 천민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얘네들은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 도망가면 안 돼요. 어디 이사도 가면 안 돼요. 예,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향부곡은 이 농사를 짓는 곳이고 소는 뭐 하는 곳이죠? 예, 수공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어떤 산업 구조를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수공업이 고려는 소수공업이 있었다. 이 소수공업 할 때 그 바로 소가 바로 이 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국가가 많이 수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우리가 무신 집권기에 공주 명학소 해가지고 반란이 또 일어났고요. 또 처인부곡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누가 김윤우가 이끄는 사람이 몽골족을 맞아가지고 또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향부곡소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얘네들 역시 향리가 관리를 하였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개는 동계, 북계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 지역에 이제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이제 도호부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도 도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이게 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도에는 안차사 파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충지에 도 안에 있는 요충지에는 이 목을 두었다. 원래 성종 때 12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8목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것도 그림 보시면서 이해가 쉽게 쏙 되리라 믿습니다. 자, 군사 조직 보겠습니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지겠는데 중앙군은 이제 서울을 지키는 군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이니까 얘들은 뭘 줘야 돼요? 군인전을 줘야 돼요. 그럼 이 군인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뭐 상장군, 대장군, 그래서 뭐 영광급 장교들입니다. 네. 오늘날 따지면 영광급 장교들이에요. 별급, 사령관급은 문관들이 이제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장군, 대장군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이제 중방, 무신 최고회기구. 요거 이제 나중에 무신 집권기 때에 중방이 최고기구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럼 중앙군에는 누가 있느냐? 2군하고 6위가 있다. 최근 들어서 2군, 6위가 뭐 하는 동네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군은 국왕 옆에 있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이 6위는 수도 경비하다가 국경 방어하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수도 경비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게 6입니다. 자,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현군이 나는데 주진군은 어디 있어요? 양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상비군이에요. 주현군은 주현
속현.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예요? 얘네들은 상비군이 아니라 농민들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 지방관의 지위를 받는다라는 거 쉽게 이해되시리라 믿고요. 자, 제가 이제 여기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저 핵심적인 심화적인 내용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군은 중앙군의 이 군은 친위부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응양군, 용호군 이렇게 있습니다. 응양군, 용호군 이 군이에요. 요거. 자, 6위는 좌우위, 신호위, 흥위 핵심 군단. 그다음에 금호위 경찰 담당하고 천호위 의장하고 간문이 궁성수비 분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호위 천우위, 간문이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들은 이름은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거 이게 문제 툭 튀어놓고 다음과 관련된 시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 자, 중방은 2군 6위의 정부 지휘관인 상장군, 대장군. 예, 얘네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를 합니까? 최고 회의기구를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광군사가 있습니다. 군대가 광군. 광군은 뭐예요? 광군은 거란족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청정강이라는데 청정강이 아니라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상비군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지방군으로 편입했고 별무반은 잘 아시죠? 여진족을 대비해서 자 중요한 게 별무반은 윤관의 건의로 숙종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건설했을 때는 예종 때입니다. 이게 여진정벌했을 때 요거는 예종이에요.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삼별초. 삼별초는 원래 최시정권에 야별초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출세한다 해가지고 주에 몰려드렸죠. 그래서 많아요. 이 야별초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었고 나중에 몽고군을 잡혀 있었던 그 포로들로 구성된 신위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요 신위군하고 신기군, 신보군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 별무반하고 삼별초하고 이거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항몽군. 네, 한번씩 항몽군이었고 진도 제주도에서 몽골과 항전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연어군이 있는데 얘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비군 성격의 지방에 있는 예비군 성격의 연어군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 과거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제도. 문과, 승과, 잡과가 있는데 이게 세 개. 이 광중대 시시를 했죠. 문과. 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재술과 명경과가 있는데 재술과는 논술하는 거예요. 논술. 이게 글짓기 하는 거예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걸 합격해야지 더 출세가 좋으냐? 재술과죠. 재술과 논술하는 거 아무래도 좀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따지고 그 다음에 승과가 있는데 교종시와 선종시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 스님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스님의 품계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잡과는 이 전문 행정 전문가들을 이제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제도의 자격은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문과 같은 거 공부하려면 보통 20년 공부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주로 잡과에 응시를 했고요. 문과는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가 응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여기에서 지공거라는 것이 있는데 지공거가 과연 무엇이냐? 과거 시험 감독관입니다. 이 감독관을 좌주라고도 해요. 합격생들을 문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좌주와 합격생이 서로 부자관계와 같은 뭐 스승과 제자와 그런 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벌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서가 있습니다. 이 음서는 음자가 무슨 음자냐면 조상의 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이 제사 지내는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먹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상의 덕으로 내가 시험 안 보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입니다. 그럼 5품 이상이면 보통은 이제 한 차관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무시험으로 관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문과, 즉 과거제,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많았느냐? 음서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벌귀족 사회에 뭐 음서라든가 공음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전이 문벌귀족을 형성하는 그 특권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거리고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 음서. 그러나 조선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음서의 혜택이 대폭 줄어요. 그래서 관리가 되려면은 거의 과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가 고려 사회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 제가 준비했는데 문과에는 제술과 명경과 이렇게 있고요. 음서가 있었다. 자, 그리고 승과는 교정선, 선정성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무슨 과거가 없습니까? 무과가 없죠. 예, 무과가 없습니다. 조선과 비교를 한다면 이 조선에서는 승과 승유 억불 정책이기 때문에 승과가 없고 무과가 있죠. 그렇죠? 요거 조선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가 정치사에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왕실 용어가 격화됐죠. 네, 중앙간주도 격화가 됐고요.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왕이 죽은 뒤에 부르는 호칭을 조나종, 묘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왕. 그다음에 왕이 수술을 치료할 때 짐은 이렇게 하는데 고는, 과인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신하가 왕을 구할 때 폐하라고 했는데 전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계승자를 태자라고 했었는데 세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성은 첨의부, 육부는 사사, 중추어는 밀직사 이렇게 뭐 됐는데 우리가 제일 높은 기구가 성이었죠. 이성 육부니까 성. 그다음에 육부죠. 그다음에 사예요. 그러니까 성은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로 내려가는 거고 부도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고 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니까 첨의부, 부니까 사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추어는 밀직사, 어사대는 감찰사,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이렇게 한 단계씩 강등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의가 끝났을까? 절대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교재에 233쪽을 보시면 233쪽에 동그라미 8번이 있어요. 지방 행정조직에 동그라미 8번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연의 수가, 즉 관리를 파견했던 그 주연의 수가 적어가지고요. 이 중앙 통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몇 개의 군현을 계수관으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제한적으로 이제 중간기구 역할을 했던 기구가 바로 계수관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5쪽에 보시면 과거제도와 관련돼서 심화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제도 특히 이제 문과는 지방에서 보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향시예요, 향시. 자기 동네에서 향자 씁니다. 향시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공, 향공, 빈공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단계인데 이 향시의 종류가 상공이 있어요. 상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향공이 있어요. 향공. 자, 그러면 어찌됐건 향시는 지방을 의미하는데 서울도 큰 범위로 볼 때에 지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보는 애들은 이제 상공, 지방에서 보는 애들은 향공, 그 다음에 우리가 당나라처럼 외국인들이 보는 빈공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국자감시가 있습니다. 사마시, 진사시, 국자감시, 그래서 향시 합격자와 국자감생, 12공도, 생도, 우리가 최충의 12공도, 문헌공도를 비롯해서 12공도가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 국자감에서 시험을 보았고요. 합격자를 진사라고 불렀고 3단계는 예부시라고 했습니다. 예부시라 해서 진사가 응시한 본시험. 네, 그래서 국자감생과 12공도 생도들에게 허용했습니다만 나중에 국자감시를 거쳐서 응시하도록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점에 여러분들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습니다. 이 관리의 품계를 정하는데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산계는 이제 문신 관료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산계는 뭐예요? 그러면 무신 관리예요. 아니에요. 무신 관리가 아닙니다. 이 무산계는 향리, 여진, 추장, 뭐 그다음에
뭐 왕족, 그다음에 나이 먹은 군인들, 노령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산계입니다. 아시겠죠? 이 무산계, 즉 어떤 계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품계를 계산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지방에 나가 있거나 나이 들어 먹었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이거나 얘네들에게 그냥 어떤 그 품계를 주는 거, 이것이 무상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통치 체제 이제 용어에 여러분들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